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80일 만에 20%대로 하락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놓고 갈등이 고조되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계와 97그룹으로 양분되고 있습니다. 내부 갈등이 깊어지는 여야 정치권의 이슈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 마련했고요. 해피 버스데이인 대전, 이번엔 신탄진 5일장의 정겨운 모습과 엑스포 한빛탑의 아름다운 단풍경도 함께 즐겨봅니다. 뉴스 큐레이터 시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 큐레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기자의 생각을 들어보는 솔까말인데요. 보도국 이수복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뉴스로 시작합니까? 네, 평범한 회사원이 수면 내시경을 받던 중 돌연 숨졌습니다. 가족들은 이게 의료사고다. 병원 측은 원칙대로 했을 뿐이다.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관련 뉴스부터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구급차 한 대가 빠르게 지나가더니 한 남성이 들것에 들려 나옵니다. 지난 26일 낮 12시 30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병원에서 45살 김모 씨가 수면 내시경을 받다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겁니다. 심정지 상태였던 김 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1시간 뒤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가족들은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3번이나 투여하는 등 센터의 대처가 잘못돼 숨졌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병원 측은 처음에 프로포폴을 100mg 투여한 뒤 마취가 잘 되지 않아 20mg을 추가로 2회 투여했고 100kg이 넘는 김 씨의 무게를 볼 때 기준에 부합하는 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대처도 매뉴얼대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1차 부검을 진행했지만 천공 같은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해 사망 원인을 두고 정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건강을 위해서 검진하다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요.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내시경, 수면 내시경 할 때 어떤 분은 마취 상태로 있다가 깰 때 뭐 개운하다 이런 분도 있고 아니면 정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런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겁니까? 네, 이번 사례와 같은 일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씩 종종 벌어지곤 있습니다. 당장 지난 2020년 5월이죠. 서울의 한 병원에서 수면 내시경을 받던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이 부검 결과 그 수면 진정을 위해 투여한 프로포폴에 의해 호흡이 어려워졌고 심정지와 뇌 손상으로 이어져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 2017년에도 울산의 한 병원에서 40대 여성이 수면 내시경을 받다가 깨어나지 못했고 그리고 숨졌습니다. 내시경 검사 뒤에 회복실에서 40여 분간 방치됐는데 발견 당시엔 이미 몸이 푸르게 변해 있었고 상급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숨졌습니다. 네, 통상 이런 경우에는 환자에게 기저질환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 마취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뉴스를 보니까 마취제를 좀 더 투여했다고 하던데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엄밀히 말하면은 마취제를 뭐 과다하게 투여했다 이건 아니고요. 이 숨진 남성에게 마취제를 처음에 100mg을 처음 투여했습니다. 그런데 마취가 쉽게 되지 않다 보니까 20mg씩 2번 더 투여를 했던 겁니다. 이게 총 140mg인데요. 보통 사람 몸무게 1kg당 1.5에서 2.5mg씩 투여하는 게 이 기본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 남성이 104kg의 거구인 것으로 미뤄봤을 때 사실 엄청나게 많은 양을 투여했다 이렇게 보기 힘든 거죠. 남성의 몸무게에 비해서는 많은 양은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족들의 주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아침에 나설 때만 해도 멀쩡하던 사람이 몇 시간 뒤에는 고인이 돼서 돌아왔다. 이런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황망한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산소 포화도가 84 정도가 되도록 병원에서 뭐 하고 있었냐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보통 90 아래로 떨어지면은 저산소증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84가 되도록 체크도 안 하고 있었냐, 별다른 대처도 없이 사람이 숨지도록 놔뒀냐는 게 유족들의 입장인 겁니다. 방금 유족들이 얘기했다시피 그렇다면 병원의 응급조치 상황은 적절했습니까? 네, 병원 측은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호흡곤란이 오길래 기도삽관을 했고 또 심정지까지 오니까 심장 충격기로 심장을 이렇게 충격을 하는 등 이게 매뉴얼대로 행동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검진센터인 이상 추가 대처가 좀 어려우니까 상급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서 구급차도 불렀고 구급차로 인도까지 했다. 이런 게 좀 모두가 이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다는 입장입니다. 조치를 다 했다. 네. 그런데 이 뉴스를 보고 저나 또 뭐 많은 시청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는 수면을 안 하면 좀 어렵잖아요. 결국 이제 수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보통 수면 내시경, 비수면 내시경 비율이 한 8대2 정도인데요. 그만큼 수면 내시경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병원을 선택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할 듯 싶습니다. 단순히 이제 싼 가격만 보고서 선택할 게 아니라 검사 전 문진은 제대로 꼼꼼하게 하는지, 그리고 또 응급 의료기기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 살피셔야 하고요. 또 일부 검진 의료기관에선 마취 전문의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점 꼭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몸을 병원에 맡기는 거니까요. 내가 마취제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사전에 좀 검사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싶습니다. 그렇다면 내 몸 상태를 좀 미리 알고 또 내가 검진받는 곳의 상황에 대해서도 좀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다음 뉴스는 어떤 뉴스입니까? 네, 보상금을 노리고 개발 예정인 땅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매매 거래를 매개로 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편법 증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세종시에서 이 같은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들이 이번에 무더기로 적발이 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관련 내용 뉴스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땅 위에 나무 수십 그루가 나란히 줄지어 있습니다.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가지는 앙상합니다. 나무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토지 보상금이 달라진다는 점을 노려 조성한 겁니다. 이처럼 세종시는 조치원지구와 연기지구에 묘목을 심거나 가건물을 짓는 등 보상금을 노린 투기 세력들의 불법 행위 25건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세종 지역 아파트 가격이 무섭게 오르던 2020년과 지난해 아파트 매매 과정을 살펴보니 불법 거래 행위를 한 사례도 618명이나 적발됐습니다. 자녀에게 수억 원 상당의 아파트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형태의 편법 증여 등 세금을 피하기 위한 불법 행위가 31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 매매가보다 적은 금액의 계약서를 쓰는 다운 계약 거래 등 양도세나 취득세를 줄이기 위한 편법 행위도 11건 발견됐습니다. 이 밖에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매매 거래를 한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세종시는 이 가운데 224명에게 총 6억 원의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했고 불법 전매를 한 8명을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최근 몇 년간 세종시하고 LH의 부동산 불법 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요. 그런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전단팀을 만든 거네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지난해 LH 직원들의 불법 부동산 투기로 큰 논란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또 국토교통부 간부 공무원이나 행복청 직원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세종의 농지를 샀다가 큰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었고요. 이 같은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세종시가 지난 8월 부동산 TF팀을 만들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을 직접 영입을 하기도 했고요.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무더기 적발된 게 어쩌면 그 첫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수조사를 벌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적발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하고 지난해 그 세종 부동산 시장이 정말 뜨거웠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또 그만큼 거래량도 많았는데요. 이 가운데 불법 또 혹은 편법 거래들이 이제 좀 포착이 됐던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걸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무더기로 적발이 됐던 거고요. 이번에 일단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많이 적발됨으로써 좀 속 시원하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후 조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200명 넘는 사람들에게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됐고요. 이 중 특히 심하다고 판단되는 불법 전매 사례 8건에 대해서는 세종시가 경찰에 고발을 했고 또 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단속하고 조사해도 교묘하게 피하는 이 투기꾼들이 여전히 있잖아요. 지속해서 단속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앞으로 세종시는 특히 하반기에 네. 땅 투기 중심으로 집중 조사를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투기 세력이 들어온 정황을 이미 확보를 했고요. 네. 또 한 개의 토지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분을 쪼개서 구매 거래한 사실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한 상황입니다. 약 500명 정도 이렇게 특정을 했고 토지 기획 조사를 펼쳐서 불법 행위가 확인이 되면은 강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의지가 확고한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종에서 무리하게 불법 행위로 불법 행위까지 하면서 땅으로 재미를 본다는 생각은 갖지 않으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수복 기자도 세종에 살죠. 네, 맞습니다. 자가라면 뭐 땅값이나 집값이 많이 올라서 기분이 좋았을 텐데 네. 어떻습니까? 저도 말씀하셨다시피 네. 세종에 살고 있고 곧 세종 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데요. 예. 네, 아쉽게도 전세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한 채도 갖기 힘든데 예. 솔직히 취재를 하면서 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허무한 감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아마 부동산 불법 투기가 사라진다면은 집을 갖는 게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이수복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월 첫 주 이 시간엔 시내버스를 타고 대전 여행을 떠납니다. 해피 버스데이인 대전, 이기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제 전국의 고속도로는 그야말로 피서 차량들로 크게 붐비고 있는데요. 이기진 기자께서는 시내버스를 타고 피서를 다녀오셨겠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시내버스 1,250원의 행복. 네. 운전기사도 고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큰 버스고, 또 차가 밀릴 때는 네. 뭐 전용 차선이 있으니까 상당히 이제 편리하죠. 요즘 젊은 세대들도 그 시내버스나 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죠. 철도. 그래서 오늘 아주 또 쫑긋한 그런 노선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버스는 705번 버스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705번은 대전 100개 노선 중에서 버스 노선 중에 가장 긴 노선이에요. 대전 대덕구에서 출발을 해서 그다음에 유성구, 서구, 중구, 동구까지 가는 건데요. 이번에 타고 이동하다 보니까 뭐 빌딩 숲도 나오다가 갑자기 논도 나오고 과수원도 나오고 공단도 나오고 하천도 나오고 정말로 대전 구석구석을 갈 수가 있고요. 특히 대전의 상징인 한비탁 광장 거기를 가려면 꼭 이 노선을 타야 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추억의 사진들도 나오네요. 저희 대전 엑스포 개막 때 사진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고 보니 방송이 되는 오늘이 바로 1993년도 엑스포가 개막했던 8월 7일 당일이네요. 네. 그 연도로는 이제 30년 된 거죠. 횟수로. 그런데 정말 대전 엑스포 하면 정말 대단했죠. 네. 저도 그때 93일 동안 특별 취재반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구촌의 미래, 첨단 과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관람객만 무려 1,000만 명을 예상했는데 1,400만 명. 지금 사진 보니까 도우미도 나오고 있고 광장 나오고 있네요. 이것도 아세요 혹시? 최실아 씨 탑스타가 바로 엑스포 명예도우미였다는 거. 명예도우미. 또 강호동 씨 같은 경우도 이제 엑스포를 통해서 연예의 방송인으로 이제 부쩍 떴죠. 악수를 하면서 28,000명하고 기네스북에도 올랐죠. 이진 기자께서는 그때 굉장히 취재하시느라 바쁘셨겠어요. 근데 지금 30년이 지났다니까
실감이 나지 않네요. 그래요. 앞으로 30년 생각해보면 진짜 지난 30년 금방 간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그 세월은 많이 지났지만 이 한비탑 광장은 여전히 대전의 명소가 됐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한비탑 전망대도 새롭게 리모델링 됐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밤마다 이곳에서는 화려한 음악 분수쇼가 펼쳐집니다. 정말 명소인데요. 그래서 705번을 타보니까 여기를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705번 버스를 타고요. 새롭게 바뀐 엑스포 광장을 찾아가 봤고요. 그 신탄진 장날을 맞아서 정겨 모습까지, 풍경까지 보여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보시죠. 여기가 신탄진이에요. 여기에 705번 종점이 있습니다. 기점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오늘 제가 탈 버스는 705번인데 이 705번이 말이에요. 가장 대전세 긴 노선이에요. 100개 노선 중에서. 그래서 이쪽 대덕구에서 출발해서 유성구, 그리고 서구, 중구, 동구까지 갑니다. 한번 오늘 가장 긴 노선 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했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기사님, 네. 현금통이 있네요. 네, 아직까지는 현금통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이제 8월 30일, 그러니까 이제 9월 30일까지는 저희가 이제 병행을 하고요. 현금을 같이. 그리고 이제 10월부터는 이제 교통카드로만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합니다. 이제 10월 1일부터는 안 됩니다. 10월 1일부터는 완전히 카드로만 이용해야 됩니다. (705번) 버스는 신탄진에서 출발해 전민동을 지나 한비탑과 시청을 거쳐서 대전역까지 이어집니다. 지금 전 여기서 내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신탄진 시장인데 오늘이 바로 신탄진 장날이에요. 3일날 8일날이거든요. 끝자리가. 근데 오늘이 바로 장날입니다. 저랑 한번 신탄진 장 구경하시죠. 지금 유성장하고 신탄진 시장만 지금 5일장이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어요. 4일날, 9일날은 유성시장, 유성장, 5일장, 그리고 신탄진장은 3일장, 또 8일장 이렇게 됩니다. 호떡이 이거 벌써 이게 무슨 냄새요? 여기 호떡 있네. 마약 호떡이요? 이거 왜 마약 호떡이라고 불렀어요? 예? 중독성이니까 한번 저 중독 한번 대볼게. 하나만 줘보세요. 취향대로, 입맛대로 시장 투어를 즐겁게 해주는 먹거리를 구경하고요. 우연히 해피 버스데이 대전 찐팬도 만났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 옛날에는 여기가 가장 번화가였으니까 신탄진에서 저 이제 기차를 타고 내리면은 저기서 6km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여기네요, 그죠? 예, 신탄진 100m도 안 떨어졌네요. 지난 방송 보니까 어떠셨어요? 너무 좋아요. 진짜 왜냐하면 이런 풍물을 또 버스 타고 다니면서 이런 소개를 한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게 앞으로 좀 더 좋은 데 많이 소개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겠다. 감사합니다. 흑사발도 있고. 웬 사람이 이렇게 많아? 이거 꽉 찼어. 야, 유성시장도 보면 전집하고 막걸리 이게 유명한데. 이 집이 명자내전이구나. 명자가 누구예요? 명자 씨? 네,
맞다니까. 아까부터 나라니까 그렇게. 진짜요? 밑질하네. 예. 저렴하고 맛있고 싸고. 그럼 여기 오시는 그 거야. 평일에는 여기만 하고 장날은 이 앞에 이렇게 열고 이렇게 해요? 그렇지. 시에서 이렇게 평일에는 이제 나와서 하라니까 나와서 하고 평일은 안에 들어와서. 그 뭐 있어요? 그럼 잔치국수? 잔치국수, 열무국수, 예. 보리밥, 예. 묵사발. 예. 아, 잔치국수요? 저요. 아이고, 심플하네. 네. 야, 잔치국수 제대로 했네. 김가루, 어묵. 어우, 멸치국수. 야. 높은 물가에도 변함없는 가격을 유지하며 주머니 가벼운 서민들을 넉넉하게 품어주는 맛집입니다. 아, 신탄역이네. 자, 여기에서 바로 건너니까 신탄진 시장이에요. 신탄진은 정말로 그 우리나라 근대화의 상징적인 게 하나 있죠. 현대화된 담배공장. 그리고 이쪽이 여기인데 뭐 KTX 쓰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늦은 열차가 이제 쓰죠. 아, 신탄진 오랜만에 와보네. 자, 그리고 이제 버스 타러 가는데 또 700원 타면 아주 새로운 공간이 또 나타납니다. 기대되시죠? 가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보여드립니다. 아직도 한비탑 광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진짜 보세요 한번. 벌써 사람들이 지금 비가 좀 쉬고 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벌써 와 있어요. 예전에는 여기가 좀 어둠침침하고 환영이 제대로 안 된 공간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조명도 높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를 싹 바꿨네요. 완전히 카페 분위기로 만들어놨는데 여기 오면은 전망대 꼭 들려야 되겠네. 와, 여기가 핫뷰예요, 핫뷰. 지금 여기서 어두울 때 보면 정말로 예쁜데 낮에 봐도 이렇게 예쁜 모습이에요. 밤에 오셔서 한번 꼭 봐보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물 분수와 함께 아름다운 조명, 그 다음에 음악까지 환상적이죠. 대전의 자랑이에요.
버스를 타야만 즐길 수 있는 그 맥주 한 잔의 묘미. 맛있어. 그럼 푸드트럭은 한평에서 빚어지는 마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조망공원에서 어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지 몰라. 자, 대전의 밤이 어땠습니까? 낮보다 훨씬 아름답죠? 지금 전 세계가 밤을 주목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야간 시장까지 새로 선임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오늘 대전 705번 시내버스 절반밖에 타지 못했지만 나머지 절반의 매력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목입니다. 무료한 여름날 도심 속 색다른 공간을 찾는다면 705번 버스에 올라보세요. 네, 신탄진 장날의 정겨운 풍경과 특히 삼천원 국수는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는 정말 고마운 그런 곳이네요. 네, 그리고 한피탑과 그 분수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여름 피서지로는 아주 제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0년 동안 한비탑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전망대에 올라가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깔끔하게 새로운 공간으로 변했으니까 한번 가보시고요. 그리고 특히 705번 버스를 신탄진 장날에 맞춰서 가보시면 정말로 시장 구경도 하고 또 한비탑도 볼 수 있고요. 다양한 걸 구경할 수 있습니다. 705번 정말 타보세요. 네, 이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순서는 주간 포토뉴스입니다. 양세원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사진을 통해 한 주간의 뉴스를 알아보고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을 살펴보는 주간 포토뉴스입니다. 오늘도 3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조금 전 해피버스데이인 대전에서 봤던 한비탑 광장이 이번엔 특별한 물놀이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대전의 한 어린이재단이 후원자 만남의 날을 맞아 준비한 행사인데요. 그동안 코로나19로 야외 나들이가 제한되며 많이 답답했던 아이들. 2년 만에 신나게 떠들고 웃는 모습에 후원자들도 활짝 미소 지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즐겁고 가슴 따뜻해지는 풍경에 누리꾼들도 엄빠 미소 가득한데요. 어린이들은 놀아야 한다. 어린이들은 건강해야 한다. 다들 아시죠? 매일 학원 가느라 고생 많은 우리 아이들도 이번 주말에는 좋은 곳에 데려가야겠어요. 라는 반응들 살펴봤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한 드라마에서도 아이들이 아이들답게 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하며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었죠. 우리 아이들이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며 두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거대한 화물차 한 대가 도로를 완전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오전 천안 논산고속도로에 25톤 대형 화물차가 넘어지며 일대 교통이 3시간 넘게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도로에 갇힌 운전자들 정말 힘들었을 텐데요. 바로 그때 도로공사 직원들이 재난 상황에 대비해 보관 중이던 시원한 생수를 차량마다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 덕에 운전자들은 잠시나마 답답한 속을 달랠 수 있었는데요.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날씨는 덥고 길은 막혀 있고 그래도 작은 정성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겠네요. 아이고, 차가 말 그대로 찜통이었을 텐데 운전자분들 모두 건강히 귀가하셨길 바랍니다. 라는 댓글들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 수습에도 정신이 없었을 텐데 도로에 갇힌 운전자들까지 챙긴 도로공사 직원들의 센스 있는 대응 정말 칭찬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진 볼까요? 화려하고 감각적인 작품들이 화면에 가득한데요. 대전 시립미술관에서 개막한 2022 대전 과학예술 비엔날레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작품들입니다. 이번 전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자연과 인류 문명이 상생하는 미래도시를 주제로 열렸는데요. 과학과 예술이 함께 어우러져 미래를 표현한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관람하고
체험형 전시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새롭고 특별한 전시회 소식에 누리꾼들도 기대감 가득한데요. 과학과 예술의 접목이라니 과학도시에 되게 어울리는 전시 같은데요. 올해 주제는 미래도시군요. 왠지 미래의 대전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라는 댓글까지 살펴봤습니다. 10월 30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전시는 시립미술관 외에도 대전 창작센터 등 5개 장소에서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미술관 가족 나들이 계획 세워보셔도 좋겠네요. 지금까지 주간 포토뉴스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하면서 쇄신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놓고 내부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계와 97그룹으로 분열하고 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여야 정국의 쟁점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우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희성 단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취임 80일 만에 20%대로 하락했습니다. 자,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 교수님? 글쎄요, 이제 그 20%대까지 20% 이제 중반 밑으로 내려오는 정도까지 됐는데, 네. 거기서 이제 그 갤럽이죠, 한국 갤럽 조사인데 갤럽에서 뽑은 여러 가지 요인은 첫째 인사 문제, 네. 인사 문제고 이제 경험 부족, 뭐 무능, 그리고 소통 부족, 독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일단 사적 인사 채용 문제가 계속 좀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여러 가지 뭐 최근에 정책적 문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취약 연령을 5세로 낮추는데 너무 이제 의견 수렴 없이 네. 그것도 이제 독선으로 좀 비쳤던 거죠. 교육부 장관이 그 부분도 그렇고 최근에 또 경찰국 신설에 대한 찬반을 네. 차치하고서라도 말이죠. 그 추진하는 방식이 너무 거칠고 예. 또 뭐 사과 나중에 했습니다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뭐 이제 하나회 쿠데타에 비유를 하고 말이죠. 경찰의 행동 이런 거를 이런 여러 가지가 쌓이다 보니까 네. 정부에 대한 불신 이런 것도 이제 좀 거의 국민들에게는 이제 세대라든지 네. 이념 뭐 이제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그렇게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일단 이렇게 20%까지 그야말로 출범한 지 석 달도 채 안 됐는데 말이죠. 그런 상황까지 왔다라고 일단 말씀드립니다. 네. 이희성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뭐 20% 중반까지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정말 흔치 않은 일이고 물론 이제 야당의 어떤 정치 공세라든가 또는 뭐 몇 가지 정책 실패만 가지고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기는 쉽지 않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원인은 당내 갈등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고요. 이것들이 이제 국민들에게는 권력 다툼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이 약간 부족한 부분들을 정부 여당이 좀 뒷받침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정부 불신 부분인데 지금 만호세 취약 부분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예, 이것들이 이제 다음 주까지 어떻게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이 좀 더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인사난맥은 뭐 계속적으로 나왔던 얘기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영부인 리스크가 최근에 다시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뭐 하나하나씩 계속 쌓이면서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그런 국면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취임 초기에 이렇게 지지율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은 좀 이례적이기 때문에 뭔가 쇄신책이 필요하다는 건 모두의 지적인데요. 특히 이제 인적 쇄신을 놓고 윤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좀 주목받고 있습니다. 뭐 대통령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잘 안 돌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감한 인사 교체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적 교체, 이제 인적 쇄신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대통령실의 대처가 많이 미흡하다 여러 방면에서 최근에 이제 그런 지적들 이후에 대통령실의 그 홍보수석도 적극적으로 뭐 이제 얘기도 하고 비서실장도 가끔 이제 얼굴을 비추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요. 대통령실 참모들에 대한 쇄신은 좀 불가피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이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내치느냐 이런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는데 저는 인적 개편
인적 쇄신도 필요하다 보이는데요. 그 자체가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앞서 뭐 지적을 하시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전 태도, 애티튜드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어떤 자세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좀 바뀔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국정의 기조, 국정 운영의 기조 그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제 그런 변화와 더불어서 인적 개편도 논의가 되고 어쨌든 뭐 당내 갈등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좀 안정을 찾고 이런 쪽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선 좀 여야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여야의 이제 그 좀 원로급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을 좀 초치해서 그 뭐 여야 원내대표 이렇게 무슨 의제를 정하고 이렇게 오피셜하게 그냥 포멀하게 하는 거 말고요. 공식적으로 하는 거 말고 윤 대통령이 약주 좋아하신다며요. 저녁 때 약주 한잔 하면서 형님 선배님 이거 너무 어렵다 제가 진짜 이게 20%대로 내려왔는데 좀 도와주시오. 뭐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 여야의 국회의장 했던 분들도 계시고 여야 대표했던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하고 얘기 좀 하면서 뭔가 윤 대통령이 그야말로 강호의 재원들에게 뭔가 의견을 구하기 시작하는구나. 독선이라는 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 여론조사 하락의 요인 중에서.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부터 해가지고 발언도 좀 신중하게 하고 정책을 추진할 때도 더 많은 의견도 구하고 국민들 또 시민단체나 이해 당사자들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조금씩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을까. 그것과 더불어서 인적 쇄신이 논의돼야지 그런 것들이 그대로 있는 채 사람 몇 명 바꾼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한 분야의 인적 쇄신만 가지고는 지금 지지율 반등이 좀 어려울 것 같고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의 이 삼축이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당은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윤핵관이라는 그 부분들이 얼마만큼 이 선으로 물러나거나 좀 새로운 인물들이 좀 당을 이끌어가서 변화와 혁신을 좀 추구하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 이게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직도 공석이에요. 그래서 좀 감동 있는 좀 장관 인선을 통해서 좀 반전을 좀 깨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실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물러나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일부의 대통령실의 참모진을 교체하는 것들도 하나의 좀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8.15 사면이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결과도 지금 굉장히 지금 앞으로 지지율에 상당히 영향을 줄 만한 그러한 또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대통령실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뭔가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고 상임위에서 비상대책위원회로 출범을 사실상 통과시켰죠. 이제 출범시키기로 한 건데 비대위 성격이나 뭐 기간을 놓고는 계속 논란이 이어질 것 같고요. 어떻게 됩니까? 비대위가 출범이 되면은 새롭게 지도부가 들어서는 건가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그 비대위를 이제 하면 비대위 체제로 바뀌면 일단 지금 이제 그 전국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기를 비대위원장의 이제 임명 주체를 좀 바꾼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전국위원회를 열고 전국위원회에서 당원 당규를 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대위 전환이 되면 거기서 이제 사실 이준석 대표가 더 이상 돌아올 길은 없을 겁니다 아마. 비대위에서 대표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비대위원장이 대표의 역할이잖아요. 지금 현행 당규로서는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만한 그런 권한인 사람이 없어요. 직무대행은 임명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대표 직무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게끔 전국위원회에서 바꾼다면 바꾸게 되고 그럼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면 이제 대표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 대표가 있는 거죠. 비대위원장을 임명이 될 테니까. 그럼 이제 이준석 대표는 돌아오기 어려운 거죠. 저기 전국 그 상임 비대 정국위원 상임 정국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기본적으로 윤핵관이라는 분들, 윤핵관이라는 이제 그 권력 핵심들, 그 핵관 그룹들과 이준석 대표와의 그 이제 갈등 과정 속에서 계속 그 하나의 절차를 통해서 이제 밀어내고 있는 거죠 이준석 대표를.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되돌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이준석 대표가 법률적으로 가처분 효력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렇게 돼 인용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용이 되면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 권한이 있는 건데,
그 혼란은 뭐 말도 걷잡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법률적인 절차를 안 밟는 게 나을 것 같고 어차피 이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고 그래서 결국은 비대위로 가고 그다음에 결국 비대위의 전제는 전당대회거든요. 네. 전당대회 치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임시조직일 가능성이 그렇다고 높다. 봐야 될 겁니다. 네. 이 교수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5일하고 9일 양일간 이제 그 전국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뭐 비대위로 가는 건 이제 결정이 된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9월달에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당원 당규를 몇 가지 고쳐야 되는 부분들까지도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비대위 체제로 가면서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지금 이제 어려워진 건 사실이었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입장을 표명할 것인가 그게 이제 가장 큰 뇌관인데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처분 신청으로 가겠다고 한다면 당 대표가 2명이 되는 정말 굉장히 복잡한 국민의힘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경미 의원 같은 경우도 정미경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좀 표명했던 것 같아요. 네. 이 부분 더 여쭤볼게요. 결국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방향성을 잡을 것이냐 이도 참 궁금한데 지금 SNS를 통해서 이번에는 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직접 저격을 하더라고요. 네, 지금 뭐 대통령을 위해 대통령의 직접적인 이제 비판은 그동안 안 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예전에 본인이 이제 흑화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좀 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본인이 이제 흑화로 가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본인이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장애 정치도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사실은 새로운 신당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굉장히 어려운 과정으로 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세요? 실제 당이 이렇게 분열되고 깨질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가능성은 아주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뭐 이제 바른미래당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들도 하는데 저는 그런 걸 떠나서 지금 당이 분당이 되면은 다 같이 공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분당을 하게 되면은 분당한 주체들 지금 뭐 이제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 되겠죠. 아무래도 윤핵관의 상대 대척에 있는 세력이 될 텐데 그럼 나중에 그 책임을 다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저는 그리고 분당을 해가지고 성공한 예가 별로 없어요. 최근에 우리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준석 무슨 뭐 최근에 몇 명 있잖아요. 유승민, 뭐 하태경 뭐 이런 분들 중심으로 조혜진 의원이 요새 많이 나서던데 분당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아주 극히 낮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특히 이준석 대표는 제가 뭐 이 대표에게 충고할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만 근데 지금 저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 SNS 이런 부분도 좀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우리 국민들은 처음에 이제 서로 이제 잘잘못을 따지잖아요. 누구에게 더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지만 이렇게 되면 정말 지금 여권이 무너진 상황인데 이 대표가 계속 평론하듯이 그야말로 제가 3자적 논법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대표 당신이 잘한 게 뭐 있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대선도 이기고 지방선거도 이겼으니까 억울하겠죠. 억울하고 윤핵관들이 자기 밀어내려 하니까 억울하다 하더라도 거의 지금 현재 기정사실화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무튼간에 갈등의 한 축이기 때문에 이럴 땐 좀 침잠하고 발언도 좀 아끼고 진중하게 있는 게 오히려 전 이 대표를 위해서 나중에라도 좋지 않겠나. 같이 계속 대통령에까지 공격하고 그러면 이제 나중엔 여권에서도 이제 이 대표 지지하는 세력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좀 핍박받는 모습도 좀 보이고 한 발 좀 침잠해서 있는 게 오히려 저는 이 대표에게 좋을 텐데 이 대표에서 너무 억울하니까 엊그제 보니까 뭐 삼성 간호 특히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해요. 표현력은 참 끝내줍니다. 뭐 진짜 대단한 독서력에다가. 근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꼭 좋게만 미치겠느냐. 어느 정도 모든 게 과유불급이라고 과한 거는 부족한 마음 못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차기 대표를 뽑기 위한 그 당대표 선거 첫 TV 토론회가 지난 2일에 있었고요. 10일에는 저희 TJB에서도 이제 충청 권역 토론회가 개최가 되는데요. 뭐 예상대로 이재명 후보를 향한 97그룹 박용진, 강훈식 후보의 공세가 거셌습니다. 뭐 최근 논란이 된 여러 가지 뭐 이재명 후보의 말실수 논란부터 뭐 셀프 공천까지 거센 공방이 오갔는데 우선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 교수님. 어차피 이제 이재명 후보가 좀 앞서가니까 뭐 어대명이란 말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지 지금 박용진 후보와 이제 그 강훈식 후보는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의 약점을 공격하는 이런 구도가 될 수밖에 없죠. 이제 모든 경선이 다 그런 거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제 사법 리스크에 관련된 거,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책임이 없는 듯하게 얘기하는 건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모습도. 지금 강훈식 후보는 좀 다르죠. 반명, 비명 가지고 단일화가 되겠느냐. 명분이 없다. 그래서 단일화 뭐 거의 물 건너간 것 같아요. 박용진 후보는 아무튼 반명의 그 이제 구도를 선명하게 가져가려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이 토론회가 뭐 승패를 좌우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뭐 결정적인 무슨 쟁점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당내 얘기들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국민들에게 크게 관심을 받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아마 구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교수님, 뭐 토론회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뭐 이상민 장관에 대한 뭐 탄핵 얘기까지 하고 뭐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시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게요. 이전에 이제 그 사이다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는데 좀 강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뭐 이제 어대명이 아니라 확대명이라는 이제 확정적이다. 누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이재명이 당연히 당대표가 된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박용진이라든가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는 이 기회에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지분을 좀 넓히면서 본인들이 좀 쉽게 말하면 몸값을 좀 올리는 그런 전략으로 가겠죠. 근데 이제 두 후보가 박용진 후보와 그 강훈식 후보는 이제 출마 명분도 다르고 또 지지층도 약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일화가 안 되면 뭐 그건 더 확실해지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지금 그 공격적인 그 토론들 발언들이 특히 박용진 의원 측에서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방어를 좀 이재명 의원이 또 좀 궁색하게 하는 것 같아요. 좀 언론을 탓한다든가 또는 뭐 좀 약간 나는 그런 부분에서 좀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비껴는 특히 셀프 공천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은 좀 사과할 부분을 사과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좀 더 자기의 어떤 지지 기반을 좀 넓히는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어차피 확대명, 이 어대명을 떠나서 더 한 발 나가서 확대명이라고 보시는 것 같고 박용진 의원하고 강훈식 의원 간의 이런 뭐 단일화 부분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예, 어렵죠.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조금 흥행을 좀 복돋으려고 1위와 2위차가 얼마 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띄우긴 했는데 그거야 뭐 이제 당에서 주목을 좀 못 받으니까 흥행을 위한 그런 이야기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뭐 굳이 단일화가 어떤 상수가 되지 않는데 두 후보가 단일화될 그런 필요성은 더 없어졌죠. 만약에 단일화 된다면은 승산은 있을까요? 단일화 된다면 글쎄요. 조금 이제 관심은 끌을 겁니다. 근데 단일화가 되더라도 어떤 의제를 가지고 단일화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겨야 되니까 단일화하자. 이게 이른바 반명 그리고 흔히들 얘기하는 기계적 단일화, 정치공학적 단일화 이런 것들은 사실 큰 관심을 못 받거든요. 단일화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뭐 대세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까 탄핵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이상민 장관의 경찰국 신설에 관련된 방식은 좀 거칠다고 제가 아까 비판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부분은 그건데 그렇다고 민주당이 이걸 탄핵 카드 꺼내면요 여야 간에 완전히 탄핵 정국으로 합니다. 그렇죠. 장관 탄핵 정국으로 가면 완전히 정치적인 정국으로 하면 이슈가 이제 블랙홀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이 부분은 국민의힘한테 좋은 거죠. 굳이 정치광적으로 따지면. 탄핵을 거론하면 얘기가 또 달라져요. 이상민 장관의 거친 방식이라든지 뭐 하나의 쿠데타, 경찰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들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높았단 말이에요. 저도 그건 아주 비판을 많이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탄핵을 얘기를 하면 이게 실현 가능성도 낮고요. 탄핵을 하려면 이제 3분의 1의 발의와 제적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 과거에 탄핵이 통과된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게 쉽지 않고 실현 가능성도 낮은 데다가 이제 블랙홀이 되고 이렇게 되면요 민주당이 오히려 역풍 올 수 있기 때문에 전 이재명 후보가 아마 주도권을 지려고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선명성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그건 전 썩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다. 야당 파트너로 이재명 대표 어떻게 보세요? 짧게 좀 뭐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가 되면은 아마 상당히 정국은 더 거칠어질 것 같아요. 대척은 더 가파라질 것 같고 그 민주당 당내의 갈등도 굉장히 격화될 것 같아요. 아마 지금은 뭐 공천 같은 걸 그렇게 신경 안 쓴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로, 의존성에 비춰볼 때 당내 갈등도 심해질 것 같고 소명성은 두드러지겠죠. 소명성이 두드러진다는 건 여야 간의 이 대치가 더 가파라진다는 얘기거든요. 아마도 정국은 더 상당히 격화되지 않을까 갈등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수님도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
좀 전망해 보신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다른 건 다 못해도 사정은 잘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예. 사정 전국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럼 사정 전국의 핵심인 이재명 당대표인데 말 그대로 거칠어지죠. 거칠어지고 굉장히 서로 대립을 세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가기 때문에 결코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개인 리스크를 과연 사정 전국으로 몰아가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전국에 대한 흐름들을 이재명 당대표가 리딩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중요한 것들이 좀 묻힐 개연성이 되게 높죠. 그러니까 저는 대장동이라든지 뭐 법카라든지 이런 부분들 네.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은 그 기소할 때도 그 사실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기소가 될 경우에 이게 뭐 대표직과 또 연계가 되는 건지 뭐. 그래서 지금 당원 청원 시스템에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당원 80조에 부정부패 혐의 검찰 기소 시 당직자 직무정지에 대한 그 당원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개정해달라고 지금 5만 명 넘게 지금 동의를 했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 방탄 청원이라는 이야기가 듣는데 이런 것까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제 기소를 해도 당대표 직은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는 것이죠. 유지는 할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 이제 여야 간에 너무 속들여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네. 당대표직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워낙 이제 그 팬덤 세력이 있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게 당내에서 대표직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그게 어떤 이제 비판 여론이 많이 거세지고 또 하나 문제가 당대표는 당대표잖아요. 네. 근데 사법적으로 자꾸만 이제 그쪽에 그 수사 쪽에 강화를 하면은 야당 대표 탄압이다 이런 얘기 또 나올 거라고요. 네. 아마 그래서 이제 모르긴 몰라도 방탄 조끼를 더 세게 입는 거 아니냐 당대표는 이게 이제 여당의 시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여권도 검찰 입장에서 검경 입장에서 봐도 당대표는 역시 부담스럽거든요. 현역 의원도 부담스러운데 당대표란 말이에요. 아무리 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여권 입장에서도요. 네. 어찌됐든 지금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참 불안한 정국이다. 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창열 용인대 교수, 이희성 당국대 교수였습니다. 네.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물가, 또 거기에 여야 전국 혼란까지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뭐 하나라도 속 시원히 해결되길 바라면서 오늘 뉴스 큐레이터 시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